이번에 이거 겁나 잘 부서진다는데요? 그냥 힘의 차이였나? 안녕하세요, 이서빈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아이폰 15 프로, 한국은 10월 6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는지라 관심도 매우 많은 상황이고, 빠르게 영상을 올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항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 때까지 조금 더 길게 사용해봤습니다. 아무튼 내일부터 사전 예약할 예정인데 이 영상을 통해 사야 할지 사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실 분들을 위해 오늘은 아이폰 15 프로 일주일 사용기를 준비해봤습니다. 디자인은 지난번에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 진짜 사용해본 제 경험 그리고 궁금한 것 위주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내구성. 이번 이슈 중 가장 큰 게 아닐까 싶긴 하거든요. 왜냐면 내구성이 하락했다는 건 결과적으로 파손의 위험성이 더 커졌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제 생각에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 미국 아저씨가 밴딩 테스트 한 걸로 유명해서 뭔가 괴담처럼 뭐 탕후루 에디션이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평소에 그렇게 일부러 극단적으로 구부릴 일 자체가 별로 없고, 제 생각에 오히려 그렇게 깨지는 것보다 바닥에 떨어뜨리면 모서리의 곡률이 조금 더 둥그러지게 변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 바닥에 떨어뜨리면 둥그러진 디자인 때문에 후면 유리가 파손된 게 더 쉬워서 그런 게 이슈가 되면 더 크게 이슈가 되었지, 밴딩 테스트로 후면이 깨진 건 사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게다가 그 테스트를 봤다시피 티타늄 프레임 자체는 휘어지진 않았으니까요. 한번 휘어볼까요? 오우, 야, 후면 유리 파손 나는 이거 안 된다, 안 돼.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사용하면서 얼마나 험하게 썼냐면, 제가 1년간 사용한 아이폰 14 프로거든요. 이것도 봐요. 이런데 다 찍힌 거 보이나요? 모서리도 다 찍혔고 측면도 파손 흔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면도 보면 여기 지금 이제 깨진 거 보이나요? 이런데 디스플레이도 곳곳에 흠집이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좀 험하게 쓰는 사람인데 아이폰 15 프로를 그렇게 험하게 써도 동일한 패턴으로 일주일 동안 쓴 15 프로는 뭐 크게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프레임의 찍힘이나 그런 것은 크게 없고요. 카메라 쪽에 찍힘도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좀 험하게 써서인지 여기 끝에 완전 확대하면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약간의 흠집이 있거든요. 그쪽에 살짝 흠집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냥 별일 없이 멀쩡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흠집에 관해서 내추럴은 멀쩡하지만 블루 컬러는 사실 멀쩡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보더라도 모서리 쪽에 칠이 좀 까지기도 했고 후면 유리 쪽에도 흠집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실제로 조금 이제 끌고 볼까요? 경도 테스트기로 한번 끌고 보죠. 경도 6짜리이고요. 아이폰 14 프로에서 한번 끌고 보겠습니다. 경도 6짜리는 좀 끓기네요. 좀 칠이 까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5 프로도 한번 끌고 보겠습니다. 경도 6짜리는 둘 다 끓기긴 하네요. 한 5짜리로 해볼까요? 5도 끓기네요. 14 프로에서 오는? 차이가 있기는 있네. 확실히 블루가 더 잘 까지긴 하네요.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폰 14 프로의 경도 5 지금 힘주고 끓고 있거든요. 거의 흠집이 남지 않고요. 15 프로에서 다시 끌고 보겠습니다. 확실히 흠집은 더 약해진 게 맞네. 내추럴도 한번 오로 끌고 볼까요? 내추럴은 거의 티가 안 나는데요? 거의 멀쩡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 곡률이 바뀐 것으로 인해 떨어뜨렸을 때의 파손 위험성이 더 커진 것, 내추럴이 아닌 다른 색상에서 칠까짐 이슈가 더 커지면 더 커졌지 지금까지 나온 밴딩 이슈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실제로 사용할 때 내추럴은 칠까짐이 없었는데 블루는 칠까짐이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쓰고 싶다면 스트레스를 좀 받는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저는 좀 막 쓰는 편이라 제 생활 기준에서는 이제 못 쓸 정도는 아니라서 신경이 쓰이진 않는다. 땀이 많은 저는 지문이 덜 묻어서 그게 더 좋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그 쓰레기 같은 파이누분처럼 개복치는 아니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이슈는 발열이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구성은 그냥 그렇고 제 기준에서는 발열, 요거는 조금 더 문제가 맞다고 봐요. 이것도 테스트를 다양하게 진행해봤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봤을 때 어떠한 느낌이었냐면 전반적으로 발열은 아이폰 15 프로 쪽이 더 높은 게 맞았습니다. 이것도 잘못한 게 아닐까 싶어서 테스트를 위해 막 열도시키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통제 변인을 신경 써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결과
결과는 대체로 CPU, GPU에 부하가 많은 작업을 하게 된다면 확실히 발열은 14%보다 15%의 발열이 더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3D마크를 돌릴 때는 대략 한 전면은 4도, 후면은 2도 정도 더 높았고 원신을 30분 플레이했을 때 전후면의 온도도 5도 정도씩 차이가 났습니다. 4K 60프레임 영상을 30분간 촬영해도 2도 정도씩의 차이가 났고 또 하나 발견한 사실은 부하가 많은 작업이 아닐 때도 15%가 살짝 더 높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신기한 점은 인스타그램에서 릴스를 한 10분 봤거든요. 그때 이 온도 차이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더라고요. 릴스를 보는데 그렇게 부하가 걸리진 않을 건데 이거는 앱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부하가 많은 작업을 할 때는 15%의 온도가 확실히 더 높은 모습을 보였고 그나마 부하가 많지 않은 작업일 때는 이때는 차이가 막 그렇게 크게 나진 않고 좀 양호한 정도였다랄까요. 예를 들어 긱벤치도 CPU만 쓰다 보니 대략 한 1도 정도의 차이거나 비슷했고 넷플릭스를 PIP로 켜놓고 웹서핑을 30분간 했을 때도 온도는 비슷했습니다. 유튜브로 30분간 봤을 때의 온도도 대체로 비슷했고요. 확실히 이러한 결과를 보면 아이폰 15 프로 쪽이 14%보다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 애플은 공식적으로 아이폰 15 프로에 관한 발열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티타늄 소재의 문제는 아니며 쉽게 뜨거워진다는 점은 인정했더라고요. 애플에서 이야기하기에 해당 문제는 운영체제의 버그이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전작 대비 15%의 발열이 더 높아진 게 맞고 이제 애플에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업데이트가 된 후에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마침 영상을 올리기 전 오늘 새벽에 iOS 17.0.3 온도 관련 문제 해결 업데이트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테스트 해보고 영상을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위의 이슈들 그리고 배터리도 더 빨리 닳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남아서 이제 질문을 좀 많이 주셔서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결과는 약간 위에 있었던 발열 테스트와 거의 비슷해요. 즉 프로세서의 부하가 많은 작업을 하면 할수록 14%에 비해 배터리는 15%가 더 빨리 빠졌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는 1% 정도씩의 차이가 났고 특히 원신을 30분간 플레이했을 때는 3% 정도의 배터리 차이가 났습니다. 4K 60프레임 영상을 30분간 찍었을 때는 2%의 차이가 났고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벤치를 돌리고 인스타 릴스를 10분 보고 원신 30분간 플레이하고 넷플릭스 PIP에 인터넷하고 4K 영상 찍고 유튜브 보고 했을 때 각 49%, 43%의 배터리가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사양 작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배터리는 더 많이 다를 것이고 나머지는 비슷하다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충전 테스트도 진행해봤을 때 사실상 이것도 거의 오차 범위라고 봐야 될 정도로 동일했습니다. 네 번째는 성능입니다. 보통 애플이 새로운 프로세서가 출시한다 하면 타사 대비 엄청 높다고 자랑을 하잖아요. 특히 이번에 A17 바이오닉이 아닌 A17 프로라는 이름을 붙여서 더욱 큰 성능을 기대했는데 엄청난 건 아니지만 성능이 더 오르긴 했습니다. 긱벤치 6 기준으로 싱글은 11%, 멀티는 6% 향상했고 3D마크 기준으로 최고는 11%, 최저는 22%, 안정성은 0.4%포인트가 향상되었습니다. 근데 CPU 성능은 우리가 워낙 익숙해서 이제 다른 프로세서 대비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GPU 성능은 상대적으로 매우 아쉬웠습니다. 왜냐면 갤럭시 S20 울트라에 들어간 퀄컴 스냅드래곤 A 젠2 4 갤럭시가 나왔을 때도 GPU 성능은 경쟁 플래그십인 아이폰 14 프로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갤럭시 S23 울트라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최고 점수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최저 점수의 차이가 좀 크고 안정성도 GOS 이슈로 S23에서는 엄청나게 강화시켜서인지 3.4%포인트만큼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PU적인 성능을 봤을 때는 타사 대비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지만 그래픽 성능에 있어서는 애플의 프로세서가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이것도 새로운 업데이트 이후 혹시 성능을 낮추면서 발열을 제어했나 싶어서 테스트 그러니까 간단히 벤치로 돌려봤는데 긱벤치의 점수 결과는 비슷했고 오히려 3D마크의 점수가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아리송한 결과라 이것도 추가로 테스트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카메라. 앞에서는 주로 단점이나 너프 먹은 게 좀 있었지만 적어도 사진이나 영상 퀄리티는 여전히 훌륭했습니다. 미러리스나 전문 카메라만큼 판형에서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반 사용자분들에게 충분히 좋은 수준의 결과물을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새로 추가된 28mm, 35mm 24mm 쉽게 화각을 조절할 수 있는 모드였거든요. 24mm는 풍경이나 야외에서 찍기는 좋은데 인물을 찍을 때는 살짝 왜곡이 있어서 저는 좀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건 이게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배율만 좀 바꿔주는 거거든요. 근데
왜 14%는 업데이트로 안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메인 카메라는 24메가픽셀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해상도가 2배 업그레이드 되어서 찍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초광각이나 망호는 여전히 12메가픽셀로 찍히거든요. 근데 24, 28, 35mm 모드는 24메가픽셀로 모두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고스트 현상은 나아졌다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했습니다. 갤럭시는 S22 울트라부터 슈퍼 클리어 렌즈라고 해서 렌즈 플레어, 고스트 현상을 상당히 개선된 것에 비해 애플은 그것과 비교하자면 개선한 건 아니에요. 거의 그대로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억제된 정도랄까요. 그리고 재미있는 기능은 갤럭시에서 미리 봤던 기능인데 만약 8배 이상 줌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죠? 갤럭시처럼 줌 락을 하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더라고요. 지금 이제 줌을 했을 때 8배에서 이게 찍는데 지금 살짝 움직일 때 제어도 꽤 잘 되는 편이긴 해요. 지금 왔다 갔다 했을 때 지금 떨림에 잡히는 거 있죠? 훨씬 더 잘 잡긴 하죠. 자, 그럼 이제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전작인 14 프로와 비교했을 때 15 프로는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결과물을 보면 비슷했어요. 초광각도 비슷하고 프레서가 바뀌면서 오는 색감의 차이가 존재했고 15와 마찬가지로 HDR이 변하면서 오는 차이점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24메가픽셀로 찍히면서 거기서 오는 차이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폰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진 않거든요. 하지만 컴퓨터나 패드로 보면 크기 차이가 확 많이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상도가 2배 증가했다고 해서 용량도 2배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용량은 1.3에서 1.5배 더 많더라고요. 인물 모드는 의외로 차이가 좀 났습니다. 특히 머리카락 같은 표현 부분에서 기존의 장가지를 그냥 다 날려버렸다면 지금은 꽤 많이 표현해주는 정도로 변했고 역광에서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나마 렌즈 코팅이 되어 있어서 렌즈 플레어가 살짝 줄어들었긴 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진 않았고요. 접사도 비슷했고 사용하는 내내 비슷한 느낌이 많이 들긴 했어요. 영상 촬영도 거의 비슷했고 망원 카메라의 퀄리티 차이도 비슷했고 그나마 야간으로 갈수록 24메가픽셀로 찍히는 그 차이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난다 정도의 차이만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하는 사항은 15 프로를 사야 할지 15 프로 맥스를 사야 할지 요것을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왜냐면 이번 프로 맥스에서는 새로운 테트라 프리즘 5배 망원 카메라를 처음으로 적용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종을 비교하면서 망원 카메라 위주로 사용해 봤습니다. 이것도 결론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어느 게 더 좋다라기보다 취향 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5배 줌을 하기 전까지는 프로가 훨씬 더 좋았고 5배 이후부터는 프로 맥스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이에요. 봐요. 3배로 찍은 사진을 보면 프로가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고 5배 이후부터는 프로 맥스가 월등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찍으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주강에서는 제가 느낀 게 3배 차이만큼 5배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진 않더라고요. 폰으로 봤을 때 말이죠.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5배까지는 프로도 쓸만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언제 프로와 프로 맥스와의 차이가 나냐? 5배 이상 디지털 줌까지 더해졌을 때 차이가 훨씬 더 많이 존재했습니다. 프로는 최대 줌을 했을 때 15배까지 가능했지만 프로 맥스는 최대 25배까지 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사진을 찍다 보니까 발견한 사실은 3배와 5배의 차이가 오히려 5배 하드웨어적인 망원 카메라에서 오는 차이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건 전문 카메라로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은 5배로 찍더라도 표현되는 정도가 많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사진을 보잖아요. 프로 맥스가 보여지는 영역이 더 많고 자연스럽게 뒷배경이 흐려지는 차이도 꽤 많이 존재했습니다. 보통 이것을 배경 압축이라고 많이 하는데 디지털 줌이 표현해내지 못하는 망원 카메라 물리적인 것에서 오는 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망원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주간은 3배 차이만큼 5배 차이가 크지 않아서 좀 실망스러웠는데 야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간 사진을 찍었을 때 프로와 프로 맥스는 어느 게 더 좋다라기보다 취향의 차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내 촬영이 주라면 프로를 추천할 수 있을 것 같고 야외 촬영이 주라면 프로 맥스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야외에서 찍을 때 보잖아요. 그러면 멀리 있는 걸 찍을 때 3배보다 5배에서 오는 그 줌의 느낌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실내에 들어왔을 때는 5배가 너무 멀기 때문에 사실상 실내에서 5배 카메라를 활용하기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인물 모드도 5배로 찍는 게 조금 애매하기도 했고요. 근데 야외에 나가서 5배 망원으로 찍을 때 그 배경 압축의 느낌, 와, 이거를 여기서 느끼니까 또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야간 5배 이상 망원 카메라에서는 초점은 프로가 좀 잘 못 잡을 때
프로맥스는 또 잘 잡는 그런 경우가 존재했습니다. 사용해보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자면 제 생각에 만약 14%를 사고 있다면 굳이 15%를 갈아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 핸드폰으로 영상 찍으시는 분들은 프로레스 촬영 시 외장 레코딩, 로그 지원의 차이가 있어서 뭐 그런 것이 존재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굳이 반대로 13부터 사용자는 갈아타더라도 크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4는 갈아타는 걸 추천하진 않지만 13 이하의 사용자분들은 고민한다면 갈아타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 사실 성능적인 차이는 크게 느끼진 못했는데 개인적으로 메리트가 가장 컸던 걸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무게, 그립감, USB 타입C 5배 망원 요 순이었습니다. 무게? 요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가벼워지면서 들고 다니면서 부담감이 많이 적어져서 요것은 진짜 좋았고, 이와 더불어 그립감이 상승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 생폰으로 쓰게 된다면 손이 너무 이제 각져서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는 되게 부드러운 게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USB 타입C. 근데 네가 저번에 맥세이프 때문에 별 필요 없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제가 추석 연휴에 본가가고 처가가고 출사가고 여러 가지로 돌아다녔는데 와, 이게 어디 가서 라이트닝 케이블이 있냐 안 물어보고 그냥 충전기 있냐라고만 물어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 노트북 충전 케이블, 아이폰 충전 케이블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의외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맥세이프가 있는 나의 행동 반경 안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어딜 이동할 때는 이거 C타입이 진짜 좋기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사실 분들은 14 프로와 15 프로와 고민한다면 가격이 엄청 저렴한 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15 프로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성능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무게와 그립감의 차이가 저는 매우 크다고 생각해요. 또 그럴 수도 있죠. 내년에 16 프로가 나왔을 때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14 프로를 샀다면 이 14 프로와 16 프로시의 비교시 차이가 좀 크게 느껴지겠지만 15와 16 비교시 지금처럼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왕이면 엄청 저렴한 게 아니라면 15 프로의 구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 기준으로 한 1, 20만원 차이라면 그냥 15 프로를 살 것 같고, 막 30만원, 40만원, 50만원까지 저렴하다? 그러면 14 프로의 가성비가 더 좋죠.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이번에 말도 많은 탈도 많은 아이폰 15 프로에 대한 일주일 사용기를 이야기해봤고, 실제로 진짜 이러한 벤치나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로 제가 느꼈을 때의 경험이 어땠냐면, 처음에 얘를 뜯었을 때는 바렐이 이제 인덱싱 때문인지 14 프로보다는 조금 더 많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좀 이제 한 3, 4일 사용하고부터는 일반적인 작업에서는 사실 뭐 발열 차이가 크게 느껴지진 않았고, 사진이나 영상 촬영할 때, 게임할 때는 좀 크게 차이가 났었는데, 이것도 애플에서는 발열에 대한 문제를 인정했고 뭐 업데이트로 고친다고 하니까 진짜 해결이 된다면 만족감은 더 좋을 것 같고, 그 업데이트가 올라온다면 제가 또 이제 비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이거 업데이트 떠갖고 성능을 저하면서 발열도 이제 저하시킨 줄 알고 테스트 해봤는데요, 오히려 성능이 더 올라가 버렸네.